팔순이라고? 나도 벌써 여든이야. 조용한 아침. 한영만은 유리창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라디오 속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은 4월 25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는 하루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영만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 오는 날에 태어난 게 탈이야. 이놈의 생일은 꼭 이래.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거리자 침대 머리맡에 버튼을 눌렀다. 곧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요양보호사 이선옥. 벌써 3년째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은 무뚝뚝하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나타난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손톱을 깎고 약을 챙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지. 예. 무슨 날인데요? 글쎄, 내 생일이지. 선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작은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 아버지는 선욱이 나간 사이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안쪽에 곱게 접혀있는 한복 두루마기. 칠순 잔치 때 입었던 옷이었다. 자식들이 해준 그 잔치. 그날은 정말 온 가족이 웃었다. 멀리 살던 큰딸 정숙이 아이들 셋 데리고 비행기 타고 왔고, 둘째 재석이는 잔치 비용 전부를 내며 아버지 체면 세워드리는 건 당연하죠 했었다. 막내 지우는 마이크 들고 사회를 받고, 손녀 예빈이는 손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팔순 땐 더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 정오가 지났다. 그래도 연락이 오겠지 했지만 폰은 조용했고 문자 하나 울리지 않았다. 대신 네이버 뉴스 알림이 떴다. 단독 대기업 전무 한재석, 유럽 출장 중 VIP 행사 참석? 영만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바쁘겠지. 내가 돈 버는 것도 다 가족 때문이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전화기를 들었다. 첫째, 재석에게 걸었다. 부재 중입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정숙에게 걸었다. 현재 해외에 있어 통화가 어렵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막내, 지우는 받았다. 아버지? 뭐야? 갑자기 왜 전화하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 비 오네요. 그 얘기하시려고? 내 생일이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주말에 갈게요. 뚝. 전화를 끊은 뒤 영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문득 생각이 났다. 냉장고 안. 며칠 전 혼자 마트를 다녀오며 몰래 사다 둔 조각 케이크 하나. 혹시나 애들이 오면 하는 마음으로 사뒀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먹기 위한 위로가 됐다. 작은 초 하나 꽂고 불을 켰다. 후.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입가엔 미소를 띠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냥 잊힌 사람이 된 거구나. 그날 밤 선욱이 늦게 돌아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영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생일 케이크였다. 침대에 누운 영만은 불 꺼진 천장을 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내게 늘 있어줬는데 내 자식들은 대체 뭘 한 걸까? 그리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었던 걸까? 새벽. 잠이 오지 않았다. 비는 창밖에 조용히 내리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영만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 대신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다. 1987년 서울 한복판. 비닐하우스 지하방에서 시작한 작은 건축사무소. 월세도 내기 힘든 그 시절, 영만은 낮엔 미장, 밤엔 설계도면을 그리며 버텼다. 당신, 오늘도 밤새는 거예요? 애들 분유값은 벌어야지. 정수기 약값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온 10년. 첫 공공사업 따냈을 때 자식들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돈이 돌기 시작한 건. 큰아들 재석.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다 했을 때 영만은 2층 양옥을 담보로 잡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밀어넣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돈 걱정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말이 나중엔 이렇게 바뀌었다. 아버지는 늘 부담만 주셨어요. 뭐든 갚아야 할 빚처럼. 딸 정숙. 유학을 보내달라며 울던 딸.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다. 결국 미국까지 보냈다. 딸 하나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부동산 하나 팔아 유학비를 쏟아부었다. 그랬던 정숙이 몇 년 전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저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와서 효도하란 기대는 마세요. 막내 지우. 자신 없다고 회사 생활은 못하겠다고. 무려 3번이나 창업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영만은 퇴직금 통장까지 깨가며 밀어줬다. 지우야, 아버지 믿고 해봐. 그래도 나중에 성공하면 아버지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러던 지우는 작년 겨울 영만이 병원 입원했을 때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형이 대신 가잖아요. 굳이 내가 갈 필요 있나요? 그 기억이 영만의 가슴을 찢어놨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저놈들 키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뭔가 바란 적 있었나? 그래,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준 걸 기억이나 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요양일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선옥이 매일 쓰는 일지. 어떤 날은 아버님 기분 좋음. 어떤 날은 식사 80% 드심, 약 잘 복용하심. 그리고 오늘은 생신. 조각 케이크 드시며 눈물 흘리심. 그 한 줄이 심장을 확 쥐어짜듯 아프게 했다. 이선옥. 그녀는 한 번도 돈 더 주세요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라며 거절한 적 없었다. 단 한 번도. 자식들은 매달 보내는 용돈을 성이라고 착각했다. 명절에 집에 안 오는 걸 독립적인 삶이라며 정당화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를 가족이 아닌 의무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선옥은 달랐다. 밥을 먹을 때, 옷을 갈아입을 때 매 순간 영만을 사람으로 대했다. 그제서야 생각이 들었다. 내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는 결심했다. 유산이 아니라 마음을 줄 사람에게 남겨야겠다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문득 걸려온 큰아들 재석의 전화. 일주일 전까진 부재중만 뜨던 놈이 갑자기 목소리에 꿀을 발랐다. 괜찮다? 뭐, 늘 그렇지 뭐. 요즘 요양보호사분이 계속 계신다면서요? 그래, 선옥 씨. 3년 넘게 봐온 사람이지. 혹시 아버지 유산 정리는 하셨어요? 그 말에 영만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하루 뒤, 이번엔 막내 지우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아들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한 달 전에 병원 갔을 땐 아버지, 보험은 들어놓으셨어요? 했던 놈이다. 이번엔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만 하세요. 라며 코까지 납작하게 만든다. 다음 날은 딸 정숙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미국도 좀 오시고. 그녀는 얼굴에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 생일도 병원도 외면하던 딸이 왜 갑자기 자주 전화를 걸까?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아빠 상속 정리는 누구랑 하고 계세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유언장을 건드렸다. 아니면 내가 다시 쓴 유언장이 새어나간 것이다. 며칠 뒤 이선옥이 평소처럼 죽을 끓이고 있었을 때였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한재석이 기세등등하게 들어섰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선옥을 쏘아보듯 바라보며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재석이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책상에 내던졌다. 선생님 3년 전에 파산 신청한 거 맞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갱신 안 된 지 꽤 됐던데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당신,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유언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선옥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꼭 다물었다. 영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석의 뺨을 후려쳤다. 쨍! 이런 천박한 놈이 내 아들이다 이거지. 재석이 벌컥 소리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여자가 노리는 거 안 보여요? 딱 봐도 계산된 행동이잖아요. 그때 선옥은 조용히 말했다. 전 아버님 돈에 관심 없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그냥 한 분의 말동무가 되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재석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유언장은 왜 바꾸게 만들었는데요? 유언장 얘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만은 눈을 감았다. 이제 확신했다. 욕심은 자식들에게 있었고 진심은 남이었다. 다음 날 영만은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 내용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재산은 전부 유지하되 이선옥 씨에게는 생전관리권과 생활비 그리고 제 병간호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자식분들 반발 예상되십니다. 그건 예상이 아니라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재석은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그 옆에는 막내 지우와 정수까지 모여 있었다. 지우, 너 아버지한테 확인했어? 진짜 유언장을 저 여자 이름으로 바꿨대? 그래.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문서 만든 거 확인됐대. 아, 미쳤다. 아버지 완전 홀린 거잖아.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고급 엄마 친구들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요양보호사한테 홀린 우라빠 집 다 뺏기게 생김. 바로 댓글이 쏟아졌다. 헐, 요즘 진짜 그런 사람 많다더니. 야, 그 여자 신상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님? 그런 건 언론 터뜨려야 정신 차리지. 정숙은 곧바로 사설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 이선옥인가 뭔가. 파산 기록, 전과 가족관계 다 캐세요. 뭐든 나올 때까지 파보세요. 며칠 후 영만의 집 앞에 정숙, 재석, 지우 셋이 떴다. 손엔 A사용지, 사진, 이상한 문서들이 한가득.
셋은 마치 회사를 접수하러 온 감사팀처럼 거실에 앉았다. 이선옥 씨,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재석이 사진을 탁 내밀었다. 흑백으로 찍힌 한 장의 증명사진. 그리고 아래에 쓰여진 글자. 2006년 파산 선고자 등록 확인서. 이게 뭡니까? 당신 예전엔 사채 돌리던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돌보는 사람 맞긴 해요. 혹시 정신과 치료 경력도 있나요? 말해보세요. 이선옥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게 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2006년. 남편이 도망간 뒤 제가 모든 빚을 떠안았고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하면서 부자 늙은이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만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냐? 아버지, 그 여자가 노린 게 분명하잖아요. 파산한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이런 게 바로 유산 사기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 셋 중에 내 약 챙겨준 놈 있냐? 내 등 닦아준 놈 있냐? 내 변기 청소한 놈 있냐? 이 사람은 단 하루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그 여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내 생일에 케이크 한 조각 사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숙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게 지금 집 한 채 값이란 말이에요? 케이크 하나에 유산을 다 주겠다고요? 그래. 그 케이크 하나에 너희 셋이 평생 못한 걸 그 사람이 했다. 막내 지우가 문득 말했다. 형, 아버지 건강 안 좋아지면 후견인 지정 신청할 수 있지 않아? 정숙이 눈을 번뜩였다. 맞아. 치매 진단만 받으면 유언장 무효화시킬 수 있어. 다음 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 한영만. 담당 의사는 어리둥절했다. 자녀분들 요청으로 정밀검사 들어갑니다만 보호자께선 지금 치매 증상 전혀 없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에는 정상이라고 적혔다. 하지만 그 결과지는 재석이 마음대로 감춰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이선옥의 방 앞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다. 더럽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남의 집 유산 탐내는 게 그렇게 쉬워요? 제발 눈치껏 나가세요.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장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서늘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사모님인 척 앉아있더라. 남의 집에서 눈치도 없어. 아주 주인인 줄 알아. 시장에서 파산하고 쫓겨났던 여자라던데. 이선옥이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나간 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등에 박혀왔다. 조용했던 동네에서 어느새 소문이 나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 유산을 노린다는. 그날 저녁 이선옥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상을 차리려 했지만 식탁 위엔 웬 등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선옥 씨 3일 이내 퇴거 바랍니다. 본 주택은 상속권자 자녀들의 공동명의입니다. 재석과 정숙이 명의 정리를 끝낸 문서를 들고 사전 상속을 해버린 것.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말이 되지 않았다. 영만 어르신이 생존해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멋대로 이런 일을. 당신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이선옥은 어르신 앞에서 문서를 꺼내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영만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젠 내 명의에서조차 너희가 날 밀어내는 거냐? 이선옥은 조용히 일어났다. 자신이 입던 앞치마를 벗고 한켠에 니틀리 접어두고 작은 손가방 하나 챙겨 나서려 했다. 하지만 영만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시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당신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이선옥은 그 손을 뿌리치듯 살며시 풀어냈다. 이 집에선 제가 이제 짐이에요. 누가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말 안 해도 알아요.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녀는 그날 밤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영만은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선옥은 사직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제 존재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었다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항상 건강하세요. 영만은 그 종이를 움켜쥐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며칠 후 재석과 정숙은 한영만을 찾아왔다. 아버지,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그 여자 보냈다면서요? 이제야 우리 아버지 같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집 보수 좀 하려고요. 전체 리모델링 견적도 받았고요. 영만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언제나 자식들에게 한없이 약했던 눈빛이 아니라 창을 들고 서 있는 군인의 눈이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한테 진짜 아버지를 보여주마.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거. 이젠 다 필요 없네. 전부 넘겨. 전부. 확인차 묻겠습니다.
전 재산을 요양보호사 이선옥 씨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단 1원도 자식들에겐 가지 않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버린다. 3일 후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법무팀 앞에 모인 세 남매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게 말이 되는 계약이냐고요. 요양보호사 하나한테 전 재산이 넘어가게 그냥 둬요. 우리 아버지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감정 다시 받아야 해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치매 감정 확인 결과 정상. 의사의 정식 진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상속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증여에 가까운 형태이며 생전 재산에 대해선 당사자 의지가 최우선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못 막는다는 거네요. 그날 밤 정숙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친정아버지를 뺏겼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위장한 여자가 노인을 홀려 전 재산을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인이 전부를 갖겠다고 합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이 폭주했다. 요즘 진짜 노인 상속 사기 많아요. 불쌍한 자식들 나라면 못 참음. 이선옥이란 사람 신상 까야 함. 이선옥. 그녀는 글을 보며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미 동네 주민도 가까이 지내던 노인들도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조용하더니 다 계획이 있었구만. 그녀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간병 일도 접고 지인 연락도 다 끊었다. 한영만은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전화도 주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떠난 거야. 그 사람마저 내 곁에서. 며칠 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영만의 이야기를 다뤘다. 자식 대신 요양보호사에게 전 재산을 넘긴 노인. 그 사연의 진실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영만은 단 한 줄의 입장문만 냈다. 가족이라 부르기에 그들은 너무 잔인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눈 건 아니더라. 그리고 그날 한 통의 편지가 영만에게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선옥. 전 평생 빚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요. 아버님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큼 저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버님의 곁에 있다는 게 그분들에겐 치욕이었겠죠. 그렇기에 전 떠나겠습니다. 제 이름을 유언장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영만은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세상이 사람 하나도 못 품는 거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야 할 때다. 2025년 6월 20일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홀. 기자 30여 명이 몰려있는 그 자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영만이 휠체어에 앉은 채 마이크 앞에 섰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유산 논란. 요양보호사에게 재산 전부 증여라는 말에 사회는 뜨거운 손가락질을 보냈고 인터넷은 온통 이선옥의 실명과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날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영만입니다. 팔순을 맞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노인입니다. 다만 한때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새 아이의 아버지였죠.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단단했다. 제가 가진 전 재산, 현재 기준 약 73억 원 정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번쩍 플래시가 터졌다. 그 돈을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팔순이 되던 날 내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전화도 문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선옥 씨입니다. 웅성거리는 기자들. 그녀는 내게 사랑을 준 게 아닙니다. 그녀는 존중을 줬습니다. 말을 걸어줬고 밥을 따뜻하게 해줬고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줬습니다. 그 단순한 일들이 내 삶을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게 무얼 줬을까요? 용돈을 줬죠. 명절엔 대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 하나가 질문을 던졌다. 이선옥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영만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한 건 돈이었지만 그녀는 그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내 유언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전 재산은 그녀의 이름으로 유지될 것이고 자식 셋은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내 선택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이 대한민국에서 노인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세상에 선언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일 후 어느 시골의 작은 마을 보건소. 책상을 닦고 있는 이선옥의 모습이 보였다.
TV에선 기자회견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한 여자 직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 이선옥 선생님, 지금 뉴스에 나오시는 분. 그분 선생님 돌보셨던 어르신 아니에요? 이선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TV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곧바로 메일을 하나 보냈다. 제발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에 대한 존중과 믿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이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만은 그 메일을 읽고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래. 존중이란 게 상대가 원치 않으면 버텨선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다시 유언장을 꺼냈다. 그의 손엔 붓이 들려 있었다. 그럼 이젠 내 마지막 선물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겨야겠군. 2025년 7월 1일 서울가정법원 유언장 낭독실. 긴장한 표정의 자식 셋, 한재석, 한정숙, 한지우가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정장 차림에 눈빛은 날카로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린 포기 안 해. 지금이라도 유언 무효 소송 걸면 바뀔 수 있어.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봉인된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찢었다. 나는 이 글을 남기는 순간까지 나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았다. 나는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다. 나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나의 8순 생일날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그 사실 하나로 모든 답이 내려졌다. 나의 자식들 재석, 정숙, 지우에게는 어떠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도 남기지 않는다.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만 나의 간병을 묵묵히 책임졌고 단 하루도 나를 사람으로서 잊지 않았던 이선옥 씨에게 내가 남긴 모든 유산을 위탁한다. 단 그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재단을 설립해 노인 요양 인력과 간병인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이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진심을 가진 단 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존중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받은 존중을 내가 남긴 마지막 존엄으로 보답하고 싶다. 2025년 6월 28일 한영만. 정숙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야? 농담이지? 아니 변호사님,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석은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가 거부할 리 없잖아요. 우릴 완전히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내들었다. 이선옥 씨로부터 도착한 답변서입니다. 저는 상속을 거부합니다. 제게 그런 권리가 주어진 것도 감사했지만 전 지금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분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재단 설립은 찬성입니다. 세 자식들은 할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는 모든 걸 걸고 그녀를 지켰고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존중했다.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늦었다. 2개월 후 한영만 요양인권재단이 설립되었다. 간병인 권리 개선, 노인 고독사 방지 사업 등 여러 사회적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그 이름은 곧 전국에 알려졌다. 그날 강원도의 한 조용한 시골 보건지소. 이선옥은 창가에 앉아 마른 손으로 환자 약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존중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게 내가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한영만. 이선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들판 너머 햇살이 환하게 내려앉는 오후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제게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닌 진심으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 곁에 따뜻한 진심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시고 더 많은 눈물과 반전의 이야기 함께하세요.